내 이름은 임수환. 올해 70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집엔 5식구가 산다. 아들 강준영과 며느리 윤소영,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손자 강아줌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북적이고 활기차 보이지만 이곳을 진정 내 집이라고 여기는 건 아마 나 자신뿐일 것이다. 내 마음속은 늘 고요한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날 저녁, 두부부침과 계란찜이 막 완성되어 부엌에는 은은한 기름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두부 위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고 마침내 3가지 반찬과 국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았다. 낡은 침대 시트로 만든 파란색 체크무늬 식탁보 위로 주황빛 전등이 쏟아져 내렸다. 거실 전체가 작고 아늑해 보였다. 내가 부엌에서 막 나오려는 순간 윤소영이 가방을 대보였다. 그녀는 느러리를 고 돌아왔다. 그녀는 내녀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타입의 여자였다. 타일 바닥에 구두 굽이 또각게 굽이 또각하고 경쾌하게 울렸다. 어머니, 오늘 반찬 좋네요.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서며 반찬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저희 엄마가 인천에 있는 집을 파셨대요. 다음 달에 이리로 이사 오신대요. 밥그릇을 들고 있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국물이 쏟아질 뻔했다. 이사 온다고? 우리 집으로? 그녀는 매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네. 그쪽 집은 낡았고 계단도 높아서 엄마가 오르내리기 힘들대요. 여기로 오시는 게 낫죠. 우리 집이 교통도 편하고 시장도 가깝잖아요. 우리 집이라니.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이미 새 의자 하나 놓을 공간조차 없었다. 부엌은 2사람이 서서 요리하려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할 정도였다. 매일 아침 화장실을 쓰려고 줄을 서고 밤에는 아이가 숙제를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시끄럽게 할까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집이 너무 작지 않니? 뭐가요? 어머니 안방이 얼마나 큰데요? 딱 저희 엄마 쓰시기 좋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혼자 안방 쓰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가 거실에서 주무시는 건 좀 아니죠?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그녀는 뒤돌아보며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가족이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이라고요. 어머니가 저희랑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럼 여기가 저희 집이죠. 그녀의 저희 집이라는 말은 모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늘 입버릇처럼 가와만사성을 외쳤지만 지금은 그들의 엄마를 위해 나를 밀어내려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강준영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하준이는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등불 아래에서 조용한 고양이처럼 보였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밥을 다 차리고는 젓가락으로 두부 한 조각을 집어 내 밥그릇에 놓았다. 잠깐만 지내는 거예요. 엄마가 살 집을 찾으면 다시 나가실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잠깐만 지낼 것이라고 했지만 벌써 7년째였다. 밥 먹자.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식탁에는 그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다음 회의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밥을 빨리 먹었다. 나는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씹었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밤에 설거지를 하며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을 보다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고 내가 고른 부엌이며 내가 직접 타일을 깔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방마저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강준영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말했다. 엄마, 저 샤워 좀 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윤소영이 장모님이 이사 오신다고 하던데요.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수건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장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사시는 건 확실히 불편하시죠. 그럼 나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늘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시큼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는 가늘고 구부정했다. 외로운 그림자. 나는 문에 기대어 서서 손가락으로 치마자락을 꽉 쥐었다.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시어머니가 이사 오려면 그래도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다. 적어도 며칠 전에는 내게 알려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오던 날은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막 바닥을 닦고 아래층 시장에 생선이라도 사여갈 참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다급하게 울렸다. 나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다. 뜨거운 기운이 확 밀려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미정이었다. 손에는 빨간색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뒤에는 택시 기사가 그녀의 짐을 나르고 있었다. 아이고, 이걸 다 옮기느라 죽는 줄 알았네. 그녀는 짐을 문 옆에 밀어놓고 손을 털며 곧장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오늘 이사 오셨어요?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짐 매매 서류 다 끝냈으니 오늘 기사님이 짐 옮겨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슬리퍼를 신으면서 자기 신발을 옆으로 툭 차버리고는 내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 삼겹살 반 토막이 있던데 무갈비찜이나 좀 해먹어야겠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내가 미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나는 부엌문에 서서 그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냄비를 씻고 채소를 썰고 기름병, 간장, 표고버섯을 뒤적이며 부엌을 전진터처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손은 여전히 앞치마에 갇힌 채 축축했다. 갑자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뭐 해요? 서 있지 말고 칼 좀 줘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서서 칼을 들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곳은 내가 20년 넘게 써온 부엌이었다. 부엌 찬장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눈을 감고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냄비와 그릇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했다. 점심 식사 때 윤소영은 박미정 옆에 앉아있는 얼굴로 내게 갈비찜을 더 먹으라고 권했다. 엄마가 이걸 제일 잘한다고 했다. 나는 한 입 먹어보았다. 고기는 너무 기름졌고 국물은 너무 짰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을 살짝 옆으로 밀어놓았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할머니는 다 먹었어. 나는 웃으며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준이가 많이 먹어. 식사 후 나는 습관적으로 그릇을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박미정이 나를 막아섰다. 식사하셨으니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할머니 손은 피부가 건조해서 설거지하면 다 갈라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능숙하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TV는 켜져 있었고 윤소영은 휴대폰으로 회사 이메일에 답장하며 엄마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일반인처럼 앉아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책더미를 안고 작은 책꽂이에 꽂았다. 책꽂이 옆에는 그의 작은 1인용 침대가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도와 정리하려고 했다.
침대 시트를 막 걷어 올리자 아이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풍겼다. 방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하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가 여기서 주무셔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짐을 정리해야 해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네가 내 방에서 잔다고? 네. 엄마가 안방은 외할머니가 주무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 엄마랑 같이 자도 돼요. 그는 말하면서 책가방 지퍼를 올렸다. 할머니 방이 햇볕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에서 나올 때 안방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문 밖에는 박미정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짐가방은 벽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접이식 의자도 어느새 옮겨져 있었다. 나는 베란다에 잠시 앉아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어깨에 걸친 쇼를 끌어당겼다. 문득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던 2002년이 떠올랐다. 막 퇴직하고 강준영이 결혼했을 때였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집을 살 테니 이 집을 먼저 보태주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이사 가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 나중에 하준이가 태어나자 나는 매일 장을 보고 아이를 데려오고 밥을 지으며 만족스럽게 이 모든 것을 해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손자의 방에서 자고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하고 부엌은 그녀의 영역이 되었으며 거실 리모컨마저 그녀의 전유물이 되었다. 저녁 뉴스 시간 내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꾸려 하자 박미정이 안방에서 나와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럽네요. KBS 보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바로 채널을 돌렸다. 나는 그녀를 힐끗 보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손자의 침대는 작았다. 이불에는 소방차와 동물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등을 벽에 대고 누웠다. 침대판에서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닫힌 문 너머로 거실 TV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박미정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나운서는 말을 정말 잘하네.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 그날 저녁, 오후 내내 비가 내렸다. 빗물이 베란다를 타고 철제 난간에 떨어져 한 방울 한 방울 내 마음을 쉬지 않고 두드렸다. 저녁 식사는 박미정이 만들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한솥 끓이고 내가 사온 닭다리로 닭볶음탕을 만들었다. 많이 끓여서 다음날 데워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많이 먹지 않았다. 밥을 두어 숟갈만 먹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수란 씨, 준영이한테 들으니 전라남도 순천에 아직 집이 있다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닭다리 한 조각을 밥그릇에 올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쪽은 환경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여기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수란 씨도 퇴직하셨으니 시골에서 좀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소도 심고 꽃도 가꾸면서 생활비도 아끼고요. 나는 윤소영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국을 마셨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집이 식구가 많아서 확실히 좁죠. 박미정은 계속 말했다. 나는 딸하고 사위, 외손자 돌보려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수란 씨 혼자 안방 쓰시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 아니니? 수란 씨가 샀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는 게 더 화목하죠? 그녀의 이 말은 모딘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천천히 깎아내렸다. 20년 전 분당에 정착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행을 드나들며 이자를 계산했는지 떠올랐다. 매주 순천으로 돌아가 중풍 걸린 친정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그때 강준영이 결혼했고 나는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이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할 권리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습관적으로 설거지를 하러 갔다.
수도꼭지를 막 틀었을 때 박미정이 거실에서 윤소영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란 씨가 순천으로 돌아가면 집이 훨씬 넓어질 텐데 하준이도 소파에서 앉아도 되고. 나는 손을 멈추고 그들을 힐끗 보았다. 그들은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TV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덮었지만 그 몇 글자는 또렷이 들렸다. 집이 훨씬 넓어질 텐데.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갈아입을 옷을 챙겨 샤워 준비를 했다. 망문을 열었을 때 강준영이 거실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식사하셨죠? 응. 그는 내가 더 물을까봐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데웠다.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거울 속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썹은 축 처지고 입가는 힘이 없었다. 귓가에 물소리가 윙윙거렸다. 나는 문득 멍해졌다. 이곳이 아직 내 집인가? 밤이 깊어지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바람이 베란다 문을 때렸다. 나는 하준이의 1인용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발밑에는 흩어진 연필과 만화책이 있었다. 하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웅크리고 뺨은 인형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유리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개를 몰고 확 밀려왔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남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이 집은 내가 벽에 한 조각 유성 페인트를 칠한 곳이고 부엌 가스레인지는 내가 가게마다 발품을 팔아 가격을 비교해서 산 것이며 현관 옆 낡은 등나무 의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유리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박미정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빠르게 말했다. 여기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딸과 사위가 저를 의지하니 따질 수가 없죠. 나는 갑자기 그녀가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차지하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한때 이곳의 주인이었을 뿐 이제는 그들에게 문 밖으로 떠밀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문 밖으로 떠밀리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졌다. 마음속이 텅 빈 지들로 가득했다. 집 뒤편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가집 뒤편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가지가 저달한 느티나무는 그들은 나보고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내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으로. 단지 이곳이 그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맑아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갈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침울했다. 박미정은 뿌리를 내린 듯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맨손 체조를 했다. 그리고 내가 쓰던 낡은 뚝배기로 자기 아침국을 끓이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녀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 양보해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윤소영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 늘 휴대폰을 붙들고 있거나 부엌에서 엄마와 귓속말을 했다.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자를 학교에서 데려왔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텅 비어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거실을 지나며 박미정의 태블릿 PC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잠금 화면을 잊은 채 부동산 매매 웹사이트 페이지에 멈춰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상담 양식이 있었고 맨 위 몇 글자가 나를 순간 멈춰 세웠다. 상속도는 공유 등기 상담.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페이지 하단의 대화창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어떤 법무법인과의 대화 기록이었다.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중에 명의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 공동명의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 공동명의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미정이 방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그녀도 내가 컴퓨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서랍 가장 아래쪽에 넣어두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복사본을 꺼냈다. 그 종이는 이미 내가 여러 번 들춰봐서 가장자리가 밝고 노랗게 변해 있었다. 창밖에 비가 언제 그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뜨거운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유리에 김이 서리고 공기 중에는 세제 냄새가 가득했다. 냄비와 그릇들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강진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맥주 한 캔을 냉장고에 넣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말해라. 그게요. 윤소영이 요즘 집 알아보는 것 때문에요. 자기는 저희가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 나중에 무슨 서류 처리할 때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행주를 싱크대 옆에 걸었다.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거죠. 나중에 일 처리하기 편하려고요. 무슨 편한 소리를 해.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가슴을 찔렀다.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니? 네가 결혼할 때 내가 빚 갚아줬잖아. 이 집 열쇠는 몇 번이나 만져봤니? 강준영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순간 숨도 쉬지 못했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그 복사본을 꺼내 냉장고 앞으로 가서 자석으로 냉장고 문 한가운데에 붙였다. 너희들 편하다는 말 좋아하잖아? 자, 똑똑히 봐. 이름 여기 있어. 임수란. 나 혼자야. 내 목소리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네 아내가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이 종이한테 물어봐. 허락하는지. 강준영은 이를 악물고 뭔가 변명하려는 듯 보였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나는 네 엄마지. 네 집안 살림 관리하는 아줌마가 아니야. 이 집은 내가 일궈낸 거야. 네 며느리가 같이 살자는 말 한마디로 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갑자기 깨달은 듯했다. 그때 박미정이 거실에서 들어오다가 냉장고에 붙은 등기부 등본 복사본을 보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내 그녀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수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뭘 나누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서류 처리하는 게 편해야 나중에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단호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지 안 살지는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쳤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오늘부터 더 이상 예전처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다. 나는 이 집의 하녀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휘둘리는 늙은이가 아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인내는 끝났다. 집 감정평가사는 내가 직접 약속을 잡았다. 금요일 오후 2시 햇살이 좋았다. 나는 일부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 집 채관이 정말 좋네요. 3면 채관에 옥탑 증축까지. 분당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최소 18억은 가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베란다로 안내했다. 그는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으며 어떤 부분을 조금만 수리하면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계속 설명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진지하게 들었다.
이 집은 20년 넘게 나와 함께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보내려니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등기부 등본에 예상 매매가 8억 8천만 원을 적는 것을 보면서 내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들어 올려지는 듯했다. 임수란 여사님, 직접 매매를 원하세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투자자, 고객을 통해 바로 파실 건가요?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내로 매수 희망자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나가자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감정평가서를 식탁 투명 유리 아래에 붙였다. 저녁 6시 윤소영과 강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감정평가서를 보고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엄마, 정말 집 팔 거예요. 강준영이 종이를 들고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미 집 보러 올 사람들 안내해 달라고 했어. 팔면 어디서 살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거실로 불렀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이민 갈 거야. 두 사람은 멍해졌다. 무슨 농담이에요? 윤소영이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나이에 어디로 이민을 가요? 누가 데려간다고? 내 여동생이 싱가포르에 있어. 그쪽 집에 방도 많고. 진작 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아까워서 못 갔지. 나는 그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화난 고양이 같았다. 나는 비웃었다. 너희들 결혼할 때 시어머니와는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이 집은 원래 내가 혼자 살던 집이야. 너희들이 들어온 거라고. 엄마 진정 좀 하세요. 강준영이 말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가시면 저희는 갈 데가 없잖아요. 너희들 멀쩡한 손발 있고 버는 돈도 적지 않잖아. 서울에서 집 하나 빌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들은 늘 내가 안방 쓰는 게 너무 아깝다고 했잖아. 이제 집 팔면 너희들이 더 넓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윤소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집은 저희 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월세도 안 받으셨잖아요. 나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무슨 엄청난 비웃음을 들은 것처럼. 몇 년 살았다고 너희들 것이 돼? 내가 주택대출 갚을 때 너희들은 연애하고 있었고, 내가 가스레인지 바꿀 때 너는 회사에서 회식하고 있었잖아. 너희가 돈 한 푼이라도 냈니? 아니면 수도세나 전기세 고지서 한 장이라도 대신 내준 적이 있어? 그녀는 화가 나서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누구에게 팔든 언제 팔든 내 마음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충분히 참았어. 네 엄마가 내 부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네가 내가 너희 세 식구 삶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내가 집까지 내놓아서 너희들이 이 집을 차지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저희 모자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벼랑 끝으로 밀린 듯 했다. 내가 널 밀어낸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밀어낸 거지.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지. 네 엄마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제 말해줄게. 나 갈 곳 있어. 선택권도 있다고.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말했다. 할머니, 왜 싸우세요? 우리 모두 멍해졌다. 그는 문가에 서서 만화 캐릭터 잠옷을 입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의아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싸우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나중에 우리 영상 통화하자. 알았지? 그는 눈을 깜빡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멈췄다. 우리는 희미한 거실 등불 아래 서 있었다. 누구도 다시 말하지 않았다. 문 밖 계단에서 이웃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 집도 싸우네. 나는 묵묵히 일어나 유리문을 닫았다. 나는 멀리 불빛을 또렷이 볼 수 없었다. 다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피곤했지만 마침내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얼굴. 나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퇴직 후에는 아이 돌보느라 바빴으니 어디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번에 마음 굳게 먹고 집을 팔고 이민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한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화요일 아침 일찍 나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 옆 여행사로 가서 이민 비자 수속을 봐봤다. 서류를 작성할 때 직원이 물었다. 임수란 여사님, 관광이 아니라 정말 이민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확실해요. 싱가포르에 친척이 있으세요? 내 여동생이 그쪽에 20년째 살고 있어. 진작부터 나보고 와서 지내라고 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서명하기 했다. 내 손은 조금 떨렸다.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인지 아니면 이 종이 위의 모든 글자가 내 과거 상과의 끈을 끊어내는 가위 같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수속을 마치고 나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서둘러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 모두 예약했다. 어르신,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근육량도 아주 안정적이시고요.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내 체력은 어떻게 단련되었던가. 강준영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나는 매일 빨래하고 밥하고 처분 년 동안 나는 매일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며 시계처럼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집안이 깨끗하고 밥하고 청소하며 시계처럼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체열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앞을 바라보았다.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체열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문득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매일 시간표를 짜고 시험일 짜고 시험일 짜고 올랐다. 매일 시간표를 짜고 시험일 짜고 시험일 짜고 시험일정을 짜고 시험일정을 잡고 학생들 학원 문제를 상담하느라 바빠서 도시락도 걸어다니면서 나는 퇴직 후에는 좀 쉴 수 있을 거야 생각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들의 삶을 대신 살고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여동생이 보낸 사진이었다. 봐봐, 우리 집 베란다야. 막 물 줬더니 꽃이 활짝 피었네. 언니 올 때 날씨 딱 좋을 거야. 덥지도 습하지도 않고. 나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20년 동안 기다렸어라고 답장했다. 그녀는 즉시 전화했다. 전화 너머로 경쾌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란 언니, 다 됐어? 응. 비자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을 거야. 너무 잘 됐다. 여기 와서 좀 지내보면 자유가 뭔지 알게 될 거야.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그 사람들은 언니를 뭘로 본 거야? 평생 보모의 공짜 아줌마로? 언니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 나는 예전에는 그저 많이 참고 양보하면 모두가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이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사람들이 언니를 이해해 준 적이 있어? 집은 언니 건데 어느 방에서 잘지도 언니가 결정 못 하잖아. 차라리 나한테 와. 비록 소파에서 자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걸.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언니, 여기 와서 푹 쉬어. 나 베란다에 방울토마토도 심었고 부엌 햇볕도 정말 좋아. 언니가 요리하고 싶으면 요리하고 하기 싫으면 우리 둘이 나가서 하이난 치킨 라이스 먹자.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아무도 내게 이런 사소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예전 내 삶의 대화는 오직 한 가지 주제뿐이었다. 밥은 했어? 아이 숙제는 다 했어? 가스는 몇 킬로그램 남았어? 나 자신조차 내가 다른 화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바닥에 격자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내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닳아서 약간 하얗게 변한 운동화였다. 발밑에는 건강검진 서류와 비자 서류가 담긴 투명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문득 그것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가방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짐이었다. 나는 그들의 보모가 아니었다. 밥을 데우면서도 눈치를 살피는 늙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름이 있고 집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 날씨가 맑았다. 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온 3건의 매물 안내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번 주 일요일 14시 8시 새 팀의 매수자가 방문 예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집안을 정리했다. 잘 쓰지 않는 잡동사니는 모두 창고에 넣고 소파 쿠션은 가지런히 정리했다. 심지어 다과상 위에 놓인 물컵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치웠다. 1시가 조금 넘자 초인종이 울렸다. 임수란 여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앞장서 들어왔고 그 뒤를 어린 딸을 데리고 온 부부가 따랐다. 어린 여자아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엄마, 여기 베란다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나는 한쪽에 서서 그 부부가 부엌에서 싱크대와 수납장을 들여다보고 안방으로 가서 채광을 확인하며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어서 2번째 팀도 도착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젊은 남자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구조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3번째 팀도 도착했다. 현관에는 신발이 가득했다. 숄치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마치 이사 들어올 징조 같았다. 내 마음이 흔들렸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거실에는 이미 몇 팀이 앉아 가격 흥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물을 따르면서 나를 대신해 설명했다. 이 집은 주인이 직접 살았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도 깨끗하고 대출도 없어 언제든지 명예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강준영과 윤소영이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윤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 문 앞에 굳어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집 보러 온 거야. 매물 내놓은 첫 주인데 반응이 좋네. 엄마 농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전 그냥 엄마가 저희를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나는 한 번도 농담이라고 말한 적 없어. 그저 말이라고 했을 뿐이야. 강준영의 얼굴은 매우 안 좋았다.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희 정말 나가야 해요? 나는 그를 돌아보며 주저함 없이 말했다. 그럼 너희들 다 나이도 들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주택 대출 갚을 능력도 있잖아. 너희들도 너희 집을 살 수 있어. 그럼 더 이상 좁은 데서 비좁게 살지 않아도 되지. 윤소영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저희가 그렇게 빨리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없어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빌려서 살 수 있잖아. 지하철역 옆에 새 아파트 단지 있다고 하지 않았니? 지난번에 출퇴근하기 편하고 집주인도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정말 당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말만 세게 하고 마음은 약해서 내가 독하게 마음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길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을 보았고 현관에 가득한 신발들을 보았고 이 집이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내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영이 침을 삼켰다. 엄마, 저희는 엄마 아들이고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7년 동안 살게 해줬고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아이도 돌봐주고 새끼밥 해주고 빨래도 해줬지. 그런데 미 아내는 내 부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미 엄마는 안방을 차지했는데 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는 침묵했다. 윤소영은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 저희를 쫓아내시면 엄마는 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이 아니라 선이야.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말해줄게.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내리는 마지막 결정이야. 부동산 중개인이 나를 힐끗 보았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객들에게 몸을 돌렸다. 임수환 여사님은 빠른 계약을 원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몇몇 매수 희망자들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안방과 부엌 구조를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껐다. 슈그님이 끓여져 있었다. 식탁에는 나 혼자 먹을 밥그릇과 젓가락만 놓여 있었다. 간단한 죽한 그릇이 가볍고 담백했다. 부엌 문 밖에는 강준영이 여전히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소영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천천히 죽을 마셨다. 이것은 내 집이 매물로 나온 후 첫 주말이었다. 그리고 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의 첫날이기도 했다. 계약이 성사된 날은 금요일이었다. 비 온 뒤 맑게 갠 날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오후 3시에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투명 유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상대편 매수자는 남양주에서 이사 온 부부였다.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말했다. 임수란 여사님, 좋은 집을 저희에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내 손바닥이 약간 뜨거워졌다.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집 총액은 18억 8천만 원.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또렷했다. 돈이 내 명의의 계좌로 한 건 입금된 후 나는 즉시 은행 앱으로 거의 모든 돈을 싱가포르에 개설된 내 전용 계좌로 이체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18억 3,200만 원 성공적으로 송금 완료라고 표시되었다. 확인 버튼을 누른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짐을 다 꾸려 놓았다. 큰 여행 가방 2개, 손가방 3개, 그리고 미리 써놓은 서류 봉투 하나를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다. 밤 9시가 넘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불은 내가 끄지 않았다.
그대로 켜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남은 흰밥 한 그릇과 식어버린 두부조림 한 접시를 비추고 있었다. 박미정은 없었고 윤소영도 돌아오지 않았다. 강준영은 아마 아직 야근 중일 것이다. 나는 거실에 서서 주위 벽들을 바라보았다. 원래 붙어 있던 초등학생 숙제, 가족 사진, 만년력은 모두 떼어졌다. 텅 빈 공간. 나는 묵묵히 두 장의 종이를 다과상 중앙에 놓았다. 한 장은 변호사가 대필한 통지서였다. 이 부동산은 공식적으로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임술한 소유가 아닙니다. 기존 거주자들은 민사 분쟁을 피하기 위해 7일 이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준영이나 윤소영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하준이는 여전히 마음이 쓰였다. 그 안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작은 시작이었다. 통장 옆에는 내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위해 쓰던 낡은 녹음기를 놓았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작은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이 말을 했다. 하준아, 할머니는 네 옆에 없지만 영원히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나중에 커서 감사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엄마가 남자아이는 너무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너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만약 네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너는 이미 처리된 걸 거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짐을 들었다. 문을 나서기 전 다과상 위에 놓인 종이들을 다시 한번 보았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하철 마지막 열차는 20분 남았다. 나는 가방을 끌고 역으로 들어섰다. 플랫폼에 서서 열차를 기다렸다. 옆에는 젊은 연인이 어느 야식집에 갈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책가방을 맨 고등학생 2명이 주말 시험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것 같았다. 나는 70살, 30년을 함께한 집을 막 바랐고 이 도시의 모든 미련, 서운함, 인내심을 비워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출발한다. 지하철이 역에 들어설 때 나는 고개를 들어 열차 앞의 방향 표시를 보았다. 김포공항. 나는 가방을 끌고 열차 칸으로 들어가 앉았다. 휴대폰을 모음으로 설정했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내가 이미 종점에 도달했고 현재의 나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떠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이별이었다. 모든 것을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임수랑과의 이별. 식탁에도 자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양보했던 엄마와의 이별. 자기가 산 집에서 이사 갈 수 없느냐는 말을 들었던 사람과의 이별.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외쳤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베란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한 바퀴를 돌고 마침내 거실 문 앞에 서서 텅 빈 소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강준영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의 막연한 작은 얼굴을 보았다. 가슴이 갑자기 철렁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임수란의 짐은 없었다. 옷장, 책상, 화장대 위의 화장품 통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몇 개의 접힌 낡은 이불만 남아 있었다. 다과상 위에는 두 장의 종이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 장은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통지서였고 다른 한 장은 분홍색 어린이 통장이었다. 위에는 강화준이라고 쓰여 있었다. 강준영은 통장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목구멍이 메었다. 다시 그 통지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은 텅 비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강준영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자. 우리 나가서 찾아보자. 분당의 저녁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하늘은 회색빛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길가의 가로수 그림자는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섰다. 부자는 골목에서 큰 길로 나갔다가 다시 시장, 편의점, 버스 정류장까지 할머니가 평소에 갈 만한 곳은 거의 다 돌아다녔다. 하준이는 걸어가면서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하고 불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계속해서 불렀다. 그는 아빠의 손을 잡고 분당천 옆 공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매일 여기 앉아서 제가 학원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하준이는 긴 의자를 가리키며 약간의 절망감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은 왜 없어요? 강준영은 쪼그려 앉아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서 요리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한밤중에 하준이 체온을 재주던 손, 세탁기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모습, 그리고 늘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뺏지 않던 노인. 그는 예전에는 이 모든 장면들이 삶의 배경이라고 생각했다. 견고하고 조용하며 있어도 그만이라고. 오늘이 되어서야 그는 그 배경들이 사라지자 무대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하준아,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어디 갔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강준영은 나지막이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다. 윤소영이 돌아왔을 때 텅 빈 부엌을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찬장을 열고 소리치면서 찾다가 마침내 다과상 위에 남아있던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할머니는 네 옆에 없지만 영원히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녀는 쿵 하고 일어섰다.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녀가 도망갔어. 정말 도망갔다고. 도망간 게 아니야. 떠난 거야. 강준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다. 이게 무슨 집안이야? 그녀는 분통을 터뜨렸다. 마치 피난이라도 간 것처럼 도망갔잖아. 그녀가 도망간 게 아니야. 우리가 쫓아낸 거야.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 엄마가 들어온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녀에게 방을 양보하라고 했고, 공간을 양보하라고 했고, 일상을 양보하라고 했어. 결국 존엄성마저 양보하게 만들었지. 네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네가 그녀가 안방 쓰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말했고, 네가 그녀가 살기 힘들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강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그녀의 좋은 점을 몰랐던 게 아니야. 그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 그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7년 동안 붙어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사진 속 임수라는 가운데 앉아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흰머리는 많지 않았다. 하준이는 막 걸음마를 배울 때였다. 그는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가장 우리를 아껴주던 사람이 우리에게 쫓겨났던 것이다. 윤소영은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통장을 보았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분당의 밤은 조용했다. 멀리서 버스가 코너를 도는 소리만 간단히 들려왔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이 집이 놓쳐버린 그날 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새벽 6시 싱가포르의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다. 나는 창의 해변 공원의 해안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고 있었다. 옆으로는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는 가끔 배가 지나가며 하얀 물결 자국을 남겼다. 공기 중에는 약간의 짠내와 풀향기가 섞여 있었다. 내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여동생은 내 지금 보폭이 자기보다 현지인 같다고 했다. 조깅을 마치고 공원 뒤편의 카페로 가서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 모드로 설정했다. 시간이 되자 화면이 켜졌다. 하준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오늘 월말고사라서 선생님이 일찍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는 머리를 휘두르며 약간 붉게 그을린 작은 얼굴을 드러냈다. 그럼 혹시 다른 사람 답안지 훔쳐본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저 100점 맞았어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와, 정말 잘했네.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카메라를 보며 웃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알았지? 그도 웃으며 눈을 깜빡였다. 비밀. 영상 통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약간 쓴 커피를 계속 마셨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콤했다. 싱가포르로 이사 온 후 내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여동생 집의 부속 스튜디오는 크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정원을 향해 있어 햇살과 바람이 잘 들었고 아주 조용했다. 여동생의 남편은 매우 사려 깊었다. 때로는 식물원이었고 때로는 남부언덕 공원이었다. 나는 그들과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 번도 내가 나이 들어 버려진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꽃꽂이도 배웠다. 동네 꽃꽂이 교실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나는 한 학기 과정을 등록했다. 선생님은 퇴직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화단에 무궁화를 심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것이 어릴 적 고향의 향기라고 했다. 나도 그분처럼 가위로 한 송이 한 송이 꽃의 자세를 천천히 다듬었다. 그런 집중은 예전에 부엌에서 물을 썰 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다. 수영도 등록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몇 살이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며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첫 수업 때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처음 강단에 섰을 때보다 더 세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뼈 아팠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때로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가기도 했다. 차이나타운 쪽에는 한국인 노점산이 있었다. 입만 열면 한국말이었다. 그날 나는 고구마를 샀다. 그가 물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사투리 들으니 싱가포르 분 같지가 않네요.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이제 여기서 살아요. 다시는 안 돌아갈 거예요. 아무도 저녁 식사를 재촉하지 않았다. 손자가 장난감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고부 갈등도 없었고 리모컨을 뺏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팥죽을 끓이고 팟캐스트를 들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고 2봉지 가득 채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침 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가정의 부속품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의 연장선도 아니었으며 어떤 부엌의 부속품도 아니었다. 임수라는 70살 되던 해 평생의 저축으로 마련한 집을 팔고 홀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쌓여온 것이었다. 며느리가 엄마가 이사 오니 방을 비워달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손수 일궈낸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았고 양보했다. 부엌을 양보했고.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마지막 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침내 수없이 당연시되던 일상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그녀는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예금을 이체하고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나섰다. 당신도 혹시 그녀처럼 자신을 남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숨긴 적이 있는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앉을 의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자신이 만든 밥조차 남들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늘 충분히 참고 양보하면 만사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듭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집은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존엄성 또한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채널의 이야기는 제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원하신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만나요.